흔히 암은 현대 사회가 만든 질병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아주 오래됐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그 실체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암은 곧 불치병이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요즘은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도 다양한 치료법들이 개발이 되면서 불치가 아니라 완치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절망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TV 메디컬 약손에서요, 암 특집 시리즈를 준비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폐암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주치의는요, 호흡기내과 박순효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망 원인 통계 속 부동의 1위를 달리는 암. 그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단연 폐암이다. 온갖 매체를 통해 폐암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도 어김없이 폐암은 매섭게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다. 폐암은 조기에 진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후기나 말기 정도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폐암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이 있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리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각 있는데 걸릴 확률이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폐암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연입니다. 소리 없이 숨통을 조여오는 폐암의 공포. 그 속에서 희망을 찾는 오늘의 주치의, 호흡기내과 박순효 교수와 함께한다. 생존율, 완치율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암은 우리 모두에게 두렵고 또 무서운 존재인 건 사실입니다. 네. 환자가 받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이 환자의 보호자 또 간병인들이 받는 그런 부담도 상당하죠. 네, 그래서 암은 치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그만큼 암의 치료 또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미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뿐만 아니겠지만 일단 폐암에 걸린다면 환자만 걸리는 게 아니라 가족이 폐암에 걸린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전식적인 지지와 성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가족에게만 어떤 책임을 돌리는 것보다는 나라 차원이나 또 정부 차원에서도 전문적이고 그리고 지지할 수 있는 상담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도를 미술관 삼아 열린 작은 전시회. 이곳에 전시 중인 작품들의 작가는 다름 아닌 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다. 2018년 10월 10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암 환자를 위한 공연 혹은 위로의 밤 같은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직원들이 이제 노래도 부르고 환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무대도 마련하였던 것인데, 이제 코로나가 있으면서부터 전시회로 이제 바뀌게 되었고, 올해 전시회는 이제 저희들이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암을 진단받고 고통의 과정을 이겨나가는 그런 것을 테마로 해서 특히 이제 소암 환자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것만 같은 불안과 공포.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치료의 걸림돌이 되는데, 복잡하고 힘든 치료 과정을 견디기 위해서는 희망이란 동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암은 실제로 이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암 환자들이 진단을 받고 나면은 심리적, 사회적, 영적으로 포괄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심리적, 사회적, 영적 돌봄을 다학제적 팀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게 암센터라는 좀 삭막한 표현보다는 암치유센터라는 것으로 명하고 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수술 이전의 과정에서부터 수술 이후의 치료까지 이어지는 암치유센터의 역할.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는 물론 영양관리, 전문 의학 강의 등이 치료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의료진들은 환자의 이해를 돕고 완치를 향해 함께 나아간다. 직원들이나 저나 모두 이제 암 환자들과 한 편이고 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단부터 모든 암의 치유까지 이르는 과정 동안 저희들과 어떻게 하면 가장 친한 친구,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늘 것이니까 믿고 저희와 함께 암을 잘 치유하고 이기는 과정까지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암 진단을 받으면 전문과를 찾거나 아니면 한 번에 의료진을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통합진료 형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뀐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예전 같으면 이렇게 폐암에 대한 진단과 치료의 경험이 많은 저와 같은 호흡기내과 의사나 혈액종양내과 의사들이 혼자서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만 기타 여러 과에 개별적으로 그분의 의견을 묻는 형식이었다면 지금은 진단을 할 때는 호흡기내과 그리고 조직검사에서 병리과 교수님 그리고 영상의학과 교수님 그리고 치료 수술을 담당하시는 흉부외과 교수님 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시는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 항암 치료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혈액종양내과 교수님 이렇게 7개가 교수님들이 모두 모여서 그 환자에 대해서 전체적인 토의와 토론 이후에 치료를 결정하게 됨으로 해서 최소한 최선의 결과는 아닐지라도 최악의 결과는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기대하고 싶지 않은 나쁜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진료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통합진료 형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폐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지치지 않고 뛴다고 해서 박지성 선수에게 붙여졌던 별명이라고 해서 뭐 세계 폐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숨 쉬는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교수님 일단 폐의 그 역할, 기능에 대해서 먼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뭐 폐는 폐와 기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폐는 오른쪽이 3개, 왼쪽이 2개로 되어 있는데 일단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저희 폐에서 흡수를 해서 산소를 우리 몸에 전신으로 다 이렇게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 몸에 해로운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 밖으로 내보내서 우리의 이제 정상적인 호흡 활동을 유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폐포 주변에 혈관들이 많아서 체온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또 중요한 삼연기 평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중탕산 미온에 대해서 조절하는 기능이 일부 있어서 콩팥과 함께 우리 몸의 대사 관리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뛰어도 숨이 가빠지면서 우리는 폐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하고 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폐암은 국내에서 발생률이 높은 암으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이 자료를 그래프 보시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역시 폐암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이야기하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까지 데이터로서는 위암, 대장암에 이어서 3번째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남자에서는 한 18,000명에서 19,000명, 여자의 경우에는 8,000명에서 9,000명 정도 합쳐서 27,000명 정도 폐암이 발생을 하고요. 2018년 기준으로 암 사망률이 단연 1위입니다. 2위인 간암이 12% 정도에서 거의 2배 정도 되는 압도적인 수치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생존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남자에서 같은 경우는 5명 중에서 2명, 여자의 같은 경우는 3명 중에 1명까지는 살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암에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나라 통계이고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잠깐 분리를 해보면요. 남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발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폐암 같은 경우는 최고 치료는 절정 부분이 보통 70세 이후가 가장 많고요. 여성분 같으면 조금 틀립니다. 특히 유방암, 갑상선암은 오히려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까지가 훨씬 발생률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발생률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발암물질이나 노출이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유방암, 갑상선암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가 중년에 꼭 필요하고 그 이유는 아마 남성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도 포함이 됐습니다. 어느 암이 다 그렇다시피 폐암도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는데 조기 발견이 가능해지면 좀 예방을 또 할 수도 있을까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조기 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폐암 검진이 2017년 그 준비 사업을 통해서 2018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5대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찍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암이 이런 조기 검진 사업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역학 연구를 통해서 검사를 시행했는데 조기 검진의 효과를 규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규명 통해서 조기 검진을 특히 고위험자, 이렇게 30감염 이상의 55세에서 74세의 흡연력이 굉장히 많은 분들을 한정해서 저전액 CT를 매년 찍었을 경우에
환자의 수명을 10.6년 연장시키는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주 활발하게 지금은 조기 검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도 말씀하셨듯이 조기 진료, 조기 검진이 이 사망률, 생존율과도 직결되는 이 폐암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폐암의 종류와 증상 그리고 위험 요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폐암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발성 폐암, 전인성 폐암, 악성 준비성이 있는데 흔히 저희들이 폐암이라고 하면 원발성 폐암을 일컫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평평상폐암이 훨씬 많았지만 이제는 선진국 국가로 가면서 서남종이 이제 대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성과 비흡연가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서남종이 가장 많이 걸리고요. 평평상피세포암이나 소세포암의 경우에는 남성과 흡연과 연관이 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폐암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흡연이 가장 압도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흡연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폐암을 발생한 사람들 중에 85%가 흡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금연이 폐암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의 경우에는 간접 흡연도 꽤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흡연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세포 폐암이나 평평상폐암, 흡연과 연관된 폐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기타 성면 나동 등 자급장 뇌물출뿐만 아니라 가족력은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에서 폐암이 생겼을 경우에는 가족력을 대부분 시사하고요. 일반인들이 저희들한테 가장 묻는 질문이 그러면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이 모두 폐암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감기나 폐렴 또는 기관지염,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서 다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 증상을 통해서 나는 폐암이 의심이 된다? 아니죠. 남성의 경우에는 흡연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증상이 있는데 개인병원을 가서 약을 복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는다. 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호흡기 내과 전문 의사를 찾아와서 저선양 CT를 찍는다든지 정밀 검사를 시행을 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봐야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폐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7분 정도 폐암이 진단이 됐는데 공의하시는 말씀들이 그겁니다. 이렇게 멀쩡하고 아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폐암 말기라고 얘기하시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실제로 폐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폐 안에서 주먹만하게 암덩어리가 커지고 자랄 경우에는 신경이 있는 곳에까지 침범하지 않을 경우에는 4기가 되는데도 전혀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증상을 느껴서 병원에 와서 폐암으로 진단될 경우에는 말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일부에서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폐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말기라는 뜻은 폐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이미 신경이 있는 조직으로 침범을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폐암 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상의 기준 한다기보다는 남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금연을 하시고요. 그리고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간단하게 1, 2주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호흡기 내과 전문 의사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증상들 중에서는 또 흔한 감기 증상도 있었잖아요. 네.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가 진단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감기는 그래도 그나마 증상이 경미하니까 감기 때문에 늦어진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차피 감기 때문에 병이 진단이 됐다기보다는 흡연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암이 생겼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실제로 폐렴이나 결핵이 같이 암과 발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암이 기관지 내에 발생을 할 경우에는 폐쇄성 폐렴이 발생하니까 초기 증상은 폐렴과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폐렴 치료를 하고 나서 호전이 되는 듯 하다가 호전이 안 되고 계속 지지부전할 경우에 또 저희 호흡기 내과를 방문하게 되시거든요. 그때 폐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이 폐암을 미리 이렇게 발견하고 의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발암 물질이나 어떤 폐암의 원인 요인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조기 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방법으로는 저선양 흉부 CT를 찍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받을 때 찍는 흉부 CT를 말씀하신 거 예, 맞나요?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좀 전에도 뭐 짚어주셨는데요. 네. 이 금연 기간이랑 네. 폐암의 그 위험성이랑 좀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는 이제까지 전 세계에서 벌어진 연구 결과에서 네. 흡연을 할 경우에는 일단 금연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30년까지 지나야
비금연자와 똑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담배를 지금 끊어서 언제 이득을 보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 연구 결과입니다. 평소에 한 갑 이상 흡연을 하는 사람이 반갑으로 줄였을 경우에 폐암 발생률이 45%나 감소했습니다. 과거에 담배를 많이 피웠던 사람인데도 담배를 끊은 경우에는 폐암이 잘 걸리지 않고요. 네.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한테서 폐암이 발생하는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그런 결과를 우리나라 데이터에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좀 어린 나이에 했었을 때보다 이제 지금 현재 피고 있을 때 흡연 자체가 여러 가지 다른 발암 위험 요인과 같이 합쳐져서 폐암을 좀 더 발생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전자담배나 아니면 타르나 니코틴 같은 이런 발암 물질이 좀 적게 든 담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조금은 덜 해롭나요? 어떤가요? 조금은 덜 해롭지만 안 해롭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타르 양이 있고요. 네. 연소가 될 때 나는 연기는 분명한 문제가 발암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담배 같은 경우 향도 나고 이렇게 순하게 하다 보니까 순하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국 연소가 될 때 발암 물질이 발생을 많이 하니까 필터를 통해서 줄인다 하더라도 그 발암 물질이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전자담배는 어쨌든 덜 해롭다 한다 해서 폐암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흡연자 그리고 간접 흡연자를 떠나서 네. 비흡연자조차도 폐암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안전의 어떤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외 다른 어떤 중요 원인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 통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2017년 통계인데 남성이 70%, 여성이 30%로 한 5년 전만 해도 여성의 25%, 75%에 비해서 점점 여성 폐암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남성의 경우에는 85%가 흡연이 원인인데 여성의 경우에는 12.5%만 흡연 여성이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전부 다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에서 폐암이 생긴 거죠. 담배도 안 피우는 여성이 왜 암에 걸릴까? 가장 많은 건 간접 흡연입니다. 실제 여기는 우리 폐암 연구에서 했던 연구 결과입니다. 남편이 비흡연자인 비흡연 여성보다 남편이 흡연자인 여성의 경우에 2배 가까이 폐암이 발생하더라. 그 다음에는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시면 공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나름. 요즘은 사실은 숨이 턱턱 막히기도 많이 합니다. 물론 중국의 황사와 여러 가지 중금속에 담겨 있는 많은 대기 질환이 문제겠지만 환경 노출이 분명한 건 예전보다 좋지 못하다. 그리고 WHO에서 얘기하는 라돈가스 또한 있는데 라돈가스는 아무래도 오래된 낡은 주택에 사는 분들한테서 굉장히 노출되고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선 동위원소인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 비흡연 여성의 원인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흔하게 생각하는 직업적 노출이 가장 많은데요. 꽤 많은 작업장에서 이렇게 먼지가 많고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호구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는 그 버릇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됩니다. 네. 환경적인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선천적으로 여성의 폐가 남성의 폐보다 좀 약하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맞는 건가요? 일부에서는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양쪽에서 똑같이 흡연을 했었을 때 같은 기간, 같은 양을 했었을 때 여성이 훨씬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독성도 여성분이 훨씬 더 강했어요. 실제로 흡연자는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적지만 실제로 남성과 여성에게 매일 한 갑씩 1년 정도 담배를 흡연을 하게 한 이후에 이제 금연을 시켰을 경우에 금연율은 오히려 여성에서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는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이 폐암의 원인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제 치료로 넘어가 볼 건데요. 치료에 이르기까지는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설명을 좀 주실까요? 예, 폐암의 진단은 보통은 엑스셀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많은 의료가 많이 발전하면서 CT를 찍는 게 되게 일상화됐습니다. CT를 찍어보고 나서는 이렇게 폐의 종괴가 의심이 된다 하면 바로 조직 검사를 먼저 통해서 폐암을 진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 폐암과 혼동이 될 수 있는 결핵종이나 곰팡이 감염들이 모양만 봤을 때는 아주 폐암과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증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폐암을 진단하고 나서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사진으로 폐암을 진단하지 않고 반드시 폐암을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을 진단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뭐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한다거나 경피적 세친 흡인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이 두 가지의 경우도 조직 검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조직 검사할 때서 폐암이 진단이 되고 나면 가장 물으신 질문이 그거죠. 몇 기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래서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걸 병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병기 판정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ET-CT와 전신 폐스캔, 머리 MRI 세 가지를 가능하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암에 걸리면은 임파선에 전이가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는 사진으로 하니까 틀릴 확률이 한 15%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파선 전이가 의심이 될 경우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 검사가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검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년 전 계속되는 두통에 병원을 찾았던 우석 씨. 그가 받은 진단은 뜻밖의 폐암이었다. 머리가 아파 왔어요. 머리 아프고 무기력하고 힘도 없고 문제 나는 일도 많이 했고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2각, 3각씩 피웠어요. 하루에. 정밀 검사를 시행한 박순효 교수. 역시나 원인은 흡연으로 보였다. 우상엽에 3cm가 조금 넘는 이게 폐 종괴 그 덩어리가 일단 확인이 돼서 저한테 의뢰가 되었고요. 환자분이 폐에 대한 정밀 검사로 흉부 CT와 PET-CT, 또 머리 MRI, 뼈 스캔 같은 폐암 정밀 검사를 다 시행하고 조직 검사를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시행을 해서 환자가 평평상피세포암을 일단 진단을 했고요. 근데 크기는 작았으나 중간에 이제 임파선 전이가 주변에 있어서 환자는 처음에 한 2기 A 정도로 중기 정도로 지금 판단이 되었고요. 진단과 함께 일사천리로 진행된 수술. 다행히 치료 경과는 성공적이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 항암요법 치료를 4주기 정도를 약 4개월에 걸쳐서 일단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약 1년 반 6개월 정도 추적하고 있는 중간입니다. 현재는 재발 없이 치료의 반응이 좋아서 지금은 완치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고요. 이제 향후에는 이제 간격이 이제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6개월 간격으로 환자의 이제 CT를 찍어서 재발 여부를 추적할 계획입니다. 암 투병의 절망 속에 싹튼 희망. 조우석 씨의 인생은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했다. 음식도 마누라가 이것저것 해준 게 그거를 주워 먹고 혼자 이래 바람 쐬러 이제 많이 댕깁니다. 공기 좋은데 재미나게 살아야지. 진단 검사를 받다 보면 폐에 결절이 생긴 분들도 계시고요. 폐렴, 천식, 폐결핵 같은 다양한 질환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폐에 있는 질환들이 폐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 질환들이 폐암으로 이어진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천식이 오래됐다고 해서 암으로 진행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흡연을 많이 해서 생기는 만성경화증 이 두 가지 질환의 경우에는 폐암도 일으키고 두 가지 기도질환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흡연이 둘 다의 원인이겠죠.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두 질환이 이어진다기보다는 환자의 흡연에 의해서 암도 생기고 호흡기 질환도 같이 발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폐암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아무래도 폐암의 그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리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폐암 1기, 2기, 3기, 4기라고 하는 것은 비소세포 폐암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홍보가 돼 있고 소세포 폐암에 대해서는 홍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이 소세포 폐암은 처음부터 크기가 작지만 미리 전신으로 잘 퍼지고 혈액과 뇌, 비장, 뼈로 전이가 굉장히 잘 갑니다.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은 이렇게 나누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비소세포 폐암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같이 1기, 2기, 3기 초까지는 수술이 가능하다면 수술을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3기는 후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죠. 예. 그 경우에는 수술을 선택하기도 하고 환자의 어떤 여러 가지 전신 상태에 따라서 방사선 항암 병력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4기가 됐을 경우에는 완치를 목적하기보다는 정상 완화나 생존 연장을 위한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제 소세포 폐암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크기가 작아도 실제 수술해보면 다른 곳에 전이가 작게 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고요. 소세포 폐암을 병기로 나눈다면 1기, 2기, 3기, 4기라고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퍼지지 않는 제한성 병기, 모여져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많이 퍼져 있을 경우에는 확장성 병기라고 해서 단순하게 크게 2기로 나누어집니다. 이유는 아주 크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전신에 많은 전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비소세포 폐암이든 소세포 폐암이든 병기 설정 검사를 통해서 나온 기수에 합당한 치료를 하기 전에 환자가 나이가 예를 들면 뭐 90세다. 너무 많잖아요. 무조건 수술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암의 단계별 치료 방법은 가장 원칙이 뭐냐면 환자의 전신 상태와 치료 적응도에 따라서 개인별 맞춤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 정장을 꼭 맞춰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통합적 다학지 진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소세포암 그리고 소세포암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 두 가지 중에서 발생 비율이 더 높은 암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암이 더 예후가 좋습니까? 네, 일단 뭐 80에서 85%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1기, 2기, 3기 하는 비소세포 폐암이고요. 네. 한 15% 정도, 많게는 20% 정도까지 소세포 폐암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5명 중에 1명은 꽤 소세포 폐암이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방송이나 여러 가지에서 홍보가 굉장히 적어서 암을 진단받고는 굉장히 당혹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아시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소세포 폐암이 진단될 경우에는 호흡기내과 폐암 전문 하시는 교수님을 찾아뵙고 의견을 묻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 가지 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하기도 했던 부분인데요. 폐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됐다라고 하는 건 그 해당 장기에 암을 일으켰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하십니다. 예. 네. 이게 원발암과 전이암의 개념인데 어떻게 보면 김자옥 씨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수년 전에 이제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인터넷에서 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소문이 처음에 많이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김자옥 씨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으로 아마 중기 정도에서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완치 판정을 일부 받았다가 추적하는 중간에 폐에 재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당연히 대장암의 폐전이로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폐암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이성 폐암인 거죠. 전이성 폐암. 네, 네. 그래서 대장암의 폐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암이 다른 전기로 전이가 됐다. 이렇게 폐암이 폐에만 국한돼 있지 않고 뇌도 가고 뼈에도 가고 간에도 가고 비장에도 가버리면 그거는 전신에 다 퍼졌다고 봐야 되니까 사기가 되는 겁니다. 네. 예, 전이암과 중복암 분명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폐암의 단계별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수술적 치료,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각각의 치료 방법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그에 따라 부작용까지 저희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암은 크게 치료는 수술과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폐암의 병기를 통해서 초기라고 판단돼서 수술을 시행하는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될 때는 환자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체력이나 상태가 됐는지 다른 질병은 없는지를 보게 되는데 크게 보시면 폐활량 검사를 하고 심장 초음파를 하고 종합적인 6분 동안 400m 이상을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이 환자가 폐암 수술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폐암의 수술적 치료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 폐엽 절제술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폐 절제술이나 양옆 절제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폐암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하게 되고 잔여 폐활량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폐암 절제술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폐엽 절제술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기 절제술의 경우에는 치료 수술이라기보다는
폐암이 의심이 되는데 조직 검사가 굉장히 어려울 경우에 아주 간단하게 한 3에서 5일 정도의 입원 기간을 통해서 조직을 절제해서 쐐기 절제, 피자 절제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는 기타와 같이 고식적인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이 이제 폐암에서 대두되고 있는 표적 경구 항암 치료제, 3세대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유전자 검사가 양성의 경우에는 환자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돼 있고요. 이런 치료를 할 경우에 생존 기간이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아주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세대 약물입니다. 폐암의 면역 항암 치료고요. 한 3개 약, 4개 약 정도가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약도 PD-L1이라는 면역 수치 검사를 통해서 해당 수치가 높을 경우에는 고표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우에는 면역 항암 치료를 시행했을 경우에 아주 굉장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처음에 이 비급여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급여화 문제가 조금 있어서 담당하시는 그 담당 교수님과 충분한 상의 이후에 치료를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보시면 사이버나이프가 있고요. 양성자 치료기가 있습니다. 사이버나이프도 굉장히 좋은 거이기도 합니다. 기계 자체가. 하지만 양성자의 경우에는 정상 조직에, 사람 몸의 정상 조직에 방사선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익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폐암에서 방사선 치료는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된 병기일 때 방사선 치료와 항암 화학요법을 같이 해서 효과를 올려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초기 병기지만 수술이 어려운 경우, 환자의 상태 때문에 마취를 하기 어렵든지 할 때 방사선을 수술에 이용하는 것처럼 정위 방사선 치료를 함으로써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뼈나 뇌나 간이나 부신이나 이런 경우에 전이를 가서 증상을 일으킬 때 그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는 X선을 이용하는데 양성자 치료는 양성자를 이용합니다. 양성자는 입자이기 때문에 가속을 해서 치료에 이용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고 이 입자가 우리 환자의 몸으로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초입에는 적게 흡수되지만 깊이 들어가서 환자의 종양이 있는 부위에서는 폭발적으로 방사선을 주고 바로 뒤에서는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정상 조직이 보호가 잘 되고 그럼으로써 폐암을 치료할 때도 폐암은 치료가 되어야 되고 정상 폐는 또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수술적 치료의 부작용을 한번 보시면 심장과 폐의 합병증뿐만 아니라 숨도 많이 차고요. 특히 통증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늑막에 신경이 있기 때문에 늑막 폐를 잘라내고 나서 이온 부분에 공기가 계속 새기 때문에 공기를 빼주기 위해서 흉관을 삽입해 놓는데요. 짧게는 3에서 5일, 많게는 한 일주일 정도 삽입해 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때 숨을 쉴 때마다 늑막 쪽에서 그 흉관이 탁탁 대이기 때문에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 이후에도 당연히 회복될 때 큰 수술을 받고 나면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요. 수술적 치료는 경험이 많은 흉부외과 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좋겠고요. 약물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게 골수의 혈액세포의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호중구 감소증입니다. 다시 말해서 골수가 억제가 되다 보면 내 몸의 면역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멀쩡하게 있었던 또는 음식을 통해서 세균이 섭취를 했었을 때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걸리지 않는데 내만 설사를 한다거나 토사광란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의 면역이 떨어지고 골수가 억제됨으로 해서 호중구 감소증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폐혈증 같은 무서운 병으로 해서 간혹 약물 치료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든 게 방사선 폐렴입니다. 수술은 잘라내는 거라면 그 약물 치료는 녹이는 거라면 방사선 치료는 태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운데요. 방사선의 폐에다가 암이 있는 곳을 태워서 하다 보니까 그 주변 부분이 방사선의 폐렴을 일으키는데 이 경우에는
세균에 의한 폐렴이 아니라 화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치료 약제를 있습니다. 약제를 쓰면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게 발견이 더뎌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선 치료를 받다 보면 주치의한테 오는 경우가 조금 드물게 오다 보면 환자가 그냥 무조건 참아야 되는 줄알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방사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른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사선 폐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호흡기내과 담당 교수님께 확인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식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폐가 들어가는 방사선 주위가 식도가 늘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방사선 식도염이 필수 불가결하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연화곤란이 많이 생기는데요. 여기에도 요즘은 약들이 좋은 게 많아서 보존적으로 이런 부분을 없애지 못하겠지만 불편감을 덜어줄 수 있는 많은 치료들이 있습니다. 네, 폐암의 치료법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한때 강아지 구충제를 드신 폐암 환자분께서 좀 호전이 됐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상적인 치료들이나 이렇게 크다란 대규모 연구나 기전이 밝혀져 있는 치료제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과학적 기전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치료가 합당하게 그 연구를 받아들이는데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뭐 도라지를 삶아 먹었는데 좋아졌더라, 뭐 장생 도라지를 먹었는데 좋아졌더라, 아스파라긴산을 먹었더니 좋아졌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분이 뭐가 좋아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 뭐 한 가지 원인에서 좋아졌을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굉장히 드문 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그 한 사람의 특이한 경우를 위해서 나머지 999명이 필요 없는 치료를 받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되는 그 사람의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개 구충제를 먹었기 때문에 개 구충제만으로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건대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합당한 폐암의 아주 지침에 따른 치료에 의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앞서 폐암 진단을 말씀해 주실 때 이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조직 검사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기관지 내시경 치료도 아주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치료도 요즘 많이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조기에 진단을 하려면 아무래도 크기가 작죠. 작다 보면 진단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기의 경우에는 퍼진 곳이 워낙 많으니까 그중에 아주 쉽고 안전한 곳을 하면 진단은 빨리 되지만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되겠죠. 한번 보시면 흉부 염산 검사입니다. 이제는 CT가 아주 당연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흔하게 이제 하지만 다량의 방사선 노출에는 나쁜 불리한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방사선 양을 줄인 저선양 CT가 일단 우선이 됩니다. 하지만 암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 3cm가 넘어가면 폐에 결절을 하지 않고 종괴라고 얘기합니다. 덩어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3cm가 넘어가게 되면 이 예후가 좋지가 못합니다. 3cm가 넘어가면 일단 1기가 아니라 2기를 넘어가기 때문에 폐암학계 성적을 보시면은 완치율이 50% 미만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3cm가 넘지 않은 시기, 아주 작은 결절 상태에서 진단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수술이 가능한 1기 폐암의 경우에 2기 아주 3cm 조금 넘어가는 게 더 수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크기가 크다는 건 잠재적으로 전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그래서 폐암 금질의 타겟은 결절이 2cm, 최소한 3cm 이하라고 봐야 되고 수술적 제거를 통해서 치료 효과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폐암 금질은 저선양 CT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런 CT가 필요하냐면 엑스레이 보시면 중간에 있는 게 심장입니다. 심장인데 심장 뒤편에 이렇게 암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런데 엑스레이에서도 자세히 보면 보이긴 합니다만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충분히 놓칠 수 있는 부분이고 저걸 놓쳤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단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저선양 CT를 찍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검진을 통해서 하다 보면 저 정도 크긴 하지만 1cm 미만의 아주 희미한 이런 결절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시면 2002년인데 1년 동안 지났는데 아주 서서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자라는 사람의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를 폐결절 중에서도 간유리결절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천천히 자라서 어떤 경우에는 뭐 5년, 10년에 걸쳐서 자라지만 크기가 계속 증가할 경우에는 조기에 수술적 절제를 하는 것도 고려하는데 CT 검사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추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과 꼭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분이 똑같은 폐결절이라는 그 얘기 속에서 혼돈을 일으켜서 이런 게 발견된 환자분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굉장히 불안해해서 이 병원에서 CT를 찍고 또 저 병원에 가서 CT를 찍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미리 암 여부를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진단됐을 때는 아주 작게 아주 있었는데 그 위에 3개월은 커졌습니다. 중요한 건 6개월 후입니다. 오히려 약간 더 줄어 보이지만 형태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안에 공동이 메워졌죠. 이후에 갑자기 커집니다. 그래서 암은 어떻게 보면 정교 속도로 커지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 부분 크기가 커지고 나서 확 커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크기가 너무 작을 때 이거를 조기 진단 조직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수술은 할 수 있지만 수술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암이 아니다. 이럴 경우에는 흉관경을 통한 수술 때문에 진료비도 많이 나오고 내 몸도 상하고 굉장히 의료진에 대한 어떤 믿음이 전혀 없어지겠죠. 그래서 나온 게 내비게이션 기관지 내시경, 다른 말로 전자기 유도술에 의한 내시경입니다.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겁니다. 환자한테 아침에 흉부 CT를 찍을 때 V패드라는 거 붙여놓고 이게 몸의 지표를 말하는 거죠. CT를 스캔을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플랜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환자의 하엽에 아주 작은 이렇게 결절이 보이는데요. 저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기관지 모양과 함께 그게 되고 이렇게 3D로 이 기계가 다 합쳐서 이렇게 구현을 해줍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는데요. 버전에 따라서 이거는 2버전인데요. 3버전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더 해상도가 좋아서 아주 저희들이 진료에 편합니다. 보시다시피 호흡에 따라서 타겟 결절이 이렇게 크기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호흡에 의해서 충분히 사람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 모두를 다 인지를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된 부분을 따서 이렇게 기관지 모양을 구현을 하고 쭉 따라가서 내비게이터로 쭉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겟되는 곳에 도달을 하게 되면 보라색이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앞으로 이러한 그 전자기 유도술 또는 내비게이션 기관지 내시경뿐만 아니라 아직은 실험 동물에서만 하고 인간에서 아마 삼상 연구를 지금 계속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술실에서 조이스틱으로 꼭 마치 게임하듯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향후에 조만간 실현될 거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폐암 치료법이 발전하고 또 진화를 하면서 이제 완치라는 단계도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네. 폐암도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폐암 검진의 중요성 교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해 주실까요? 네, 역시 폐암은 아무래도 조기 검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30감년 이상의 흡연자일 경우 여기서 감년이란 뭐냐면 하루에 한 갑씩 1년을 피울 경우에 1감년이 됩니다. 중간에 장기간 끊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탈 합쳐서 30감년이 넘는 55세에서 74세의 경우에 10전 6년이라는 생명 연장의 효과를 확인했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통해서 저선양 흉부 CT를 찍어서 매년 하게 됩니다. 이런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암을 진단하면서 완치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폐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금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7대암에서 폐암이 이제 당당히 검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저선양 흉부 CT를 찍어서 이렇게 많은 조기 검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흡연을 하지 않는 비흡연 여성은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만 40세 이상에서 80세까지 처음에 40세를 넘어가고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라는 표현이 붙을 수가 있겠죠. 하고 나서 저선양 흉부 CT를 시행을 하고 만약에 결절이나 폐암을 심한 병병이 없다면 그 후로는 매년 4년마다 한 번씩. 하지만 의심이 되는 결절이 있다면 당연히 1년마다 한 번씩 추적하게 되는 그런 검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지 않는 많은 여성분들 중에서도 특히 뭐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또는 친척들 중에서 폐암의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적어도 40세가 넘어갔다 한번 저선양 흉부 CT는 한번 찍어보시는 걸 제가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암이든지 암이라고 하는 자체는 치료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폐암은 더욱더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담배를 많이 피거나 나쁜 공기 속에 많은 시간을 노출시키면 검연을 첫째 해야 되고 그다음
먼지나 뭐 이런 데서 작업하는 걸 좀 피하는 게 좋고. 금연하려고 니코틴 팬치를 붙이거나 약물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부작용은 없나요? 시민들의 목소리 잘 들어봤습니다. 니코틴 패치나 금연 약물의 그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네. 일단 뭐 니코틴 패치 같으면은 그 담배의 그 발암 물질을 제거하고 예. 담배 중독성,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욕구를 일으킨 니코틴을 패치를 통해서 몸에 피부를 통해서 전해주다 보니까 먼저 패치의 경우에는 피부 부작용이 생각보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불면증, 가슴 답답함, 되게 예민함, 어지러움증, 두통 이렇게까지 있고요. 먹는 약물의 경우에도 불면증이나 그리고 그 어지러움증, 메스꺼움 같은 게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이게 금단 증상과 거의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약물에 의한 부작용인지 금단 증상에 의한 부작용인지 구분하기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연 약물이나 패치에 의한 부작용은 어떻게 보면 금단 증상에 비하면 아주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다고 네.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 밖의 궁금증은 약손 상담실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30년 가까이 담배를 피워온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저희 집안은 폐암 가족력도 없는 데다 주말마다 조기 축구를 할 만큼 폐가 튼튼하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약 한 달 전부터 기침과 가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폐암을 의심해봐야 할까요? 문제는 30감염이라는 네, 표현인 것 같네요. 일단 금연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금지는 찾는 거지 이렇게 폐암을 예방하는 건 아니니까요. 금연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일단 가까운 개인병원뿐만 아니라 30감염이 가까이 됐기 때문에 아마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오셔서 아마 저소형 흉부시술을 통해서 폐암이 있나 없나를 확인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력이 없어도 이게 주말마다 조기 축구를 할 만큼 굉장히 튼튼하다. 건강하다는 것과 운동을 잘한다는 건 틀린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운동선수들이 가장 최장수가 되어야만 하는데 네.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요절하게 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건강하면 할수록 폐가 암이 생겼을 때 증상이 늦게 나타나게 되겠죠.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암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커버가 되면서 환자분이 다 퍼진 상태에 오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생존은 더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는 그래서 역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어릴 때 보면 비실비실한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이 길게 오래 산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 이유가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가니까. 네. 예. 자꾸 검사를 하니까 검사를 하다 보니까 빨리 진단이 되는 거죠. 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기 검진의 중요성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한테 꼭 금연을 꼭 부탁드리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저전형 CT를 꼭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 중에 건강하다와 운동을 잘한다는 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 아주 귀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6인 저희 아버지께서 최근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미 폐암에 걸린 환자는 금연을 해도 소용이 없다면서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힘들게 담배를 끊지 않아도 된다는 저희 아버지 이대로 괜찮을까요? 나이가 있다고 하는데 76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76이라는 그 연세가 저한테 아주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폐암의 가장 호발 연령은 75입니다. 그래서 결코 많은 연세가 아니십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 만으로 86세, 87세가 채 되지 않는 분까지 수술 치료를 받고 다 잘 살아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방사선 치료도 워낙 조기 진단하게 되면 크기가 2cm일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80% 이상의 치료 성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2cm 이하의 결절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cm 이하일 경우에는 그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거의 치료 성적이 비슷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보통 2cm 이상에서 찾아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폐암을 진단을 받으셨어요.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되지 나이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치료를 안 받으시면 안 되고 충분히 잘 받으시게 되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을 소용없다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담배를 지금 피면 이 지금 피고 있는 담배가 내한테 다시 암을 일으키려면 30년을 더 사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담배를 피는 게 내가 암을 30년 뒤에 살아 쉴 줄도 모르는데 펴도 되지.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항암 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에 이 흡연이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증명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흡연을 계속하는 경우에 치료 의지도 부족하고 치료에 대한 부작용을 내가 완치를 하리라 하는 이런 환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사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폐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금년에 시도를 하시고 이게 하시고 제가 또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흡연이었고 제가 이제 담배를 끊은 지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네. 많이 피울 때는 워낙 제가 이제 많은 안 좋은 환자를 많이 보고 사망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서 하루에 한 2갑씩 정도 필 때가 꽤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금년한 지 8년 정도 되고요. 그런데 한 7번 정도 실패를 했습니다. 최장기간 2년 정도 끊었을 때도 있었고 기타 짧게는 2달 정도였죠. 그런데 가장 지금도 보면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피우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은 흡연은 간단하게 담배를 끊는 게 아니고요. 평생 참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잘 참고 있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제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TV 메디컬 약손 암 특집 시리즈 그 첫 번째 순서로 폐암의 진단과 치료 또 예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끝으로 더 전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제가 폐암 치료를 한 지 이제 30년 가까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만났던 환자분이 젊은 여성이었는데요. 굉장하게 저한테 큰 마음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 환자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폐암과 관련된 많은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치료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것이 폐암이 아니다. 네. 뭐 폐암이 맞는데 왜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폐암을 치료하다 보면 사람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폐암을 가진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지지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잘 새겨서 폐암을 가진 사람을 잘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셨던 폐암을 가진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다 라는 문구가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치료가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치유의 어떤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실 것 같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대표적인 여성암인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희망적인 메시지 전해주셨죠. 호흡기내과 박순효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